아동기 발달 중에서 인지 발달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동기에는 유아기에 비해서 아무래도 인지 능력이 더 많이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유아기에 비해서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상징을 쓸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유아기에도 상징을 사용하지만 아동기에 좀 더 세련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사물의 한쪽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다방면의 측면을 고려해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는 게 요 아동기 인지 발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기는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에서 어디에 해당하냐? 네,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때는 이제 조작기라는 말에서 이제 조작이 같은 단어로 쓰는 건데, 조작의 순서는 전환될 수 있고, 조작 전의 상황의 특성들이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 조작기에는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인지 발달과 관련해서 배웠던 그런 중요한 개념들이 있었잖아요. 보존 개념, 조망 수용 능력, 유목화, 서열화 이런 개념들이 유아기에는 되게 초보적인 수준이었다면 아니면 잘 안 됐거나 그랬던 부분들이 아동기 때는 습득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일단 보존 개념은 그 유아기는 전 조작기였죠. 그래서 전 조작기와 구체적 조작기의 차이는 뭐냐면 아동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직관보다는 논리적인 조작이나 규칙을 적용하게 되는 게 구체적 조작기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몇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역성, 보상성, 동일성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보존 개념과 관련된 개념들이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어떤 상태가 이렇게 딱 변했을 때 그걸 거꾸로 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라는 게 가역성이고요. 그리고 그 그냥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인데, 찰흙으로 만든 공을 납작하게 이렇게 눌러버리면 높이나 모양이나 이런 게 다 변했지만 어때요? 보면 폭이라는 이렇게 납작하게 길쭉한 길쭉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널쩍하게 네, 뭐라고 해야 되지? 널찍하게 이렇게 폭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상성이라는 게 있다. 네. 네, 가역성, 보상성 차이 아시겠죠? 그리고 동일성은 어떤 방법으로든 더하거나 빼지 않았기 때문에 양은 동일한 거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거. 컵에 다른 그 얕은 컵으로 물을 옮겼을 때 이거는 더하거나 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이 보존된 거다. 그게 바로 동일성.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금 다르지만 네, 개념이 이제 생기면서 보존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평적 위계라는 건, 아이들이 이 보존 개념을 갖추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 획득 연령이 달라요. 수부터 시작해서 질량, 길이, 용액 이런 것들 발달하고 면적, 무게, 부피 이렇게 해서 부피가 마지막에 이제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게 수평적이지만, 그러니까 보존 개념이라는 수평 안에서도 이제 위계가 있는 거죠. 수평적인 위계가 갖고 있다. 그래서 수와 길이, 양이 먼저 그 획득을 보존 개념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무게의 보존 개념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부피 요 순서로 획득하게 된다는 걸 수평적 위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보면 아동기에 더 얘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유아기 때 교재에서 유아기에 이제 이걸 다뤘어요. 아무래도 인지 발달의 개념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거를 빼놓을 수 없어서 같이 다룬 거라고 보이는데, 사실은 획득되는 연령은 네, 거의 유아기 뒤쪽이라고 해야 되나? 유아기 말에서 시작이 되지만 아동기에 거의 대부분의 보존 개념이 획득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도 본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조망 수용이 생긴대요. 조망 수용. 이 말은 어렵지만 사실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아기 때까지의 사고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이게 뭐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었던 거죠. 유아기 때까지는. 근데 이제 인지가 발달을 하면서 타인의 어떤 타인의 입장, 타인의 감정, 타인의 생각을 내가 추론을 하고 이해하고 이게 가능해지는 게 아동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거를 이제 조망 수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아기 때 세산 모형 실험 기억나시죠? 이거 좀 비판이 있던 실험이었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어른이 봐도 좀 어려우니까. 근데 이게 이제 유아가 했을 때는 이거를 이제 내가 이쪽에서 보는 산의 모습과 인형이 이쪽에서 보는 산의 모습에 대해서 이거를 구분을 하지 못했는데 아동기가 되면 인형이 보는 산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위치에서 보는 공간적 시각 추론이 이때부터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상황을 주어줬을 때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추론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동화 속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나 뭐 철수가 이러이러해서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철수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아동기부터는 감정 추론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목화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유아기 때는 유목화 태스크를 잘 이제 정답을 제대로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실험이 있었는데 이제 아동기 때는 단순 유목화, 다중 유목화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단순 유목화는 물체를 한 가지 속성에 따라 분류하는 거고 다중 유목화는 물체를 두 개 이상의 속성에 따라 분류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유목화가 아동기부터 가능한 거고 그리고 유목 포함도 지난 유아기 때 나왔던 개념이죠. 상위 유목과 하위 유목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보면 저 유목 포함 과제가 이거였잖아요. 이 그림을 보고 빨간 꽃이 많은지 꽃이 많은지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 아이들이 빨간 꽃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제 아동기에 오면 이 그림을 보여줬을 때 빨간 꽃이 많은지 대답해 보세요 하면은 꽃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면 꽃 안에 빨간 꽃이 포함된다는 유목 포함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네. 그다음에 이제 서열화가 나와요. 서열화도 단순 다중으로 나와서 단순은 한 가지 속성에 따라서 이제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고 다중 서열화는 두 가지 이상의 속성에 따라서 대상을 비교해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동기에 가능해진다는 거죠. 서열화도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쭉 배열을 잘 하게 되는 거. 이제 이게 구체적 조작기부터 가능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지 양식이라는 게 또 나오는데요. 인지 양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뭐라고 하지? 한 개인이 환경에 대해서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게 이제 인지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 그리고 뒤에 장의존성, 장독립성, 신중성, 충동성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가 될 거예요. 네. 먼저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를 보면 이제 이거는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사고 방식을 사용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수렴적 사고를 쓰는 사람이 있고 확산적 사고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쓴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걸 더 뭐 많이 쓸 수 있냐 뭐 이런 얘기겠죠. 네. 그래서 수렴적 사고는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책이나 답 중에 가장 적합한 하나로 수렴하는 그런 해결책이나 답을 찾는 거를 이제 수렴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수렴적 사고가 필요하고 조각 퍼즐 그림을 맞출 때도 수렴적 사고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확산적 사고는 다양한 해결책이나 답을 모색하는 사고예요. 여기서는 다양한, 여기서는 하나. 그래서 확산적 사고는 사고의 유창성, 융통성이 있다. 그리고 독창적이다. 그리고 사고가 정교하다. 집착성 이런 식으로 확산적 사고에 대해서는 표현을 합니다. 또 확산적 사고가 사람마다 확산적 사고가 더 편안하고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렴적 사고가 더 편안하고 잘 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동그라미가 막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확산적 사고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을 여러 개 그려가지고 준 다음에 다 각각 다르게 원에다가 뭔가 추가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여러 가지를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거를 많이 그리게 하는 거예요. 많이 그리게 해서 아이들의 확산적 사고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검사도 있다고 하네요. 네. 한번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얘 또 왜 안 지워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의존성과 장독립성인데요. 장이라는 거는 장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배경. 네, 배경. 필드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개인이 사물을 인식할 때 그 사물을 둘러싼 배경, 즉 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 받지 않는지 이걸 얘기하는 게 장의존성, 장독립성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의존적인 거는 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고 사물을 전체로 지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장에 의존을 한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나무보다는 배경을 보기 때문에 산을 보는 거죠. 그럼 독립적인 건 반대로 장독립적인 거는 나무랑 산이 있으면 아이고 글씨가 이렇게 안 써질까요? 나무를 보는 사람이 장독립적인 특성인 거죠. 약간 보면서 그 MBTI에서 N하고 S 차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지는 않겠지만. 장독립적은 배경의 영향을 거의 안 받고 사물을 여러 개의 부분으로 지각한다. 네. 장의존적인 건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의존하거나 타인의 견해에 맞추어서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좀 같이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고 장독립적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매우 자율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중성과 충동성도 나와요. 신중성과 충동성은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좀 신중하게 이거 제가 거꾸로 썼어요. 왜 이거 거꾸로 썼지? 신중성이랑 충동성 바뀌었습니다. 요거 꼭 바꿔서 해주세요. 이거 쉬운 개념이니까 바뀐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신중성 먼저 보면 찬찬히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실수를 적게 하는 아동이 이제 신중성이고 충동성은 주어진 문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답을 제대로 신중하게 이게 맞는지 체크 안 하고 일단 손부터 들고 대답해서 실수가 많은 경우 이런 걸 이제 충동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특성에 따라서 세상을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이런 게 달라진다. 그 얘기를 이제 인지양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능과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10분 정도 남았네요. 지능, 우리가 참 지능 때문에 울기도 하고 지능 때문에 웃기도 하는데 지능이 중요하잖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 적응하는 부분이라서 지능이 뭐냐 했을 때 한목적적으로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개인의 종합적인 능력. 그러니까 즉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환경 적응이 이제 아무래도 잘 되니까 상담할 때도 그런 이유 때문에 지능 검사를 좀 같이 하죠. 일반 사람들은 지능을 논리적 사고, 언어 유창성, 문제 해결력, 학습 능력 등으로 정의를 한다.
네. 그래서 지능이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니까. 네. 사실 지능이 우리가 어떤 건지는 추상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지능의 그 어떤 본질이라고 할까? 여기 제목에도 지능의 본질인데 도대체 지능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참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 지능이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니까. 뭐 뇌의 용량으로도만 뭐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네. 그래서 이 지능이 단일한 능력인가, 복합적인 요인인가, 이거는 되게 지능과 관련된 연구에서 쟁점이 됐던, 오랫동안 쟁점이 됐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갈수록 지능이 되게 다차원적인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이 점점 이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턴버그의 3원 이론부터 좀 살펴볼게요. 3원 이론. 3원 이론은 네, 지능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인지 이론의 정보 처리적인 관점에서 지능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능은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로 독립지역이면서도 연관성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스턴버그의 3원 이론에 대해서는 이게 교재마다 조금씩 그 하나 둘 요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일단 우리 교재에서는 구성적 지능, 그리고 경험적 지능, 상황적 지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교재에서는 같은 내용인데 상황적 지능을 실용적 지능이라고 하고 경험적 지능을 창의적 지능, 구성적 지능을 분석적 지능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교재는 이 구성적 지능에 대한 게 먼저 나오는데 뭔가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능력에 대한 걸 얘기하고요. 다음에 상황적 지능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능, 적응력, 그러니까 실생활에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지, 응용을 잘하는지 그런 거랑 연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험적 창의적 지능은 창조하고 상상하는 능력.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과거에 알고 있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뭔가 추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 경험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스턴버그는 이렇게 세 가지로 지능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세 개인데 나중에 더 늘어납니다. 누구예요?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가드너는 몇 개의 지능을 제시했어요? 네. 가드너는 8가지 지능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재에는 8가지 지능으로 얘기가 됐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다른 교재를 참고해서 이제 만든 건데, 실존적 지능까지 해서, 네. 여기 근데 우리 교재에는 실존적 지능이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보면 이제 공간, 음악, 언어, 논리, 수학, 개인 내적 지능, 신체 운동 감각, 대인관계, 자연지능, 실존적 지능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일단 네, 공간부터 보면 이거는 입체적인 공간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하고요.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음악 지능은 비언어적인 소리에 대한 민감도 이런 거는 주로 천재들한테 보인다고 해요. 그 뭐지? 절대 음감? 뭐 이런 게 이 음악 지능이랑 관련될 것 같긴 한데 그다음에 논리 수학 지능은 논리적인 사고, 수학 능력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체 운동 지능은 운동신경이 예민하고 사물을 섬세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언어 지능은 뭔지 아시죠? 네, 문장을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개인 내적 지능, 이거는 우리 교재에서는 자기 이해 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해서 행동의 길잡이로 삼는 능력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인관계 지능은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다른 사람이 뭐 동기, 의도 이런 걸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교재에서는 자연 친화 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 환경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건 실존적 지능이라고 해서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이해하는 걸 네, 실존적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능을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다중지능 이론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지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고, 그다음에 이제 지능 검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능 검사는 이제 비내가 처음으로 지능 검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정상인 아동과 정신지체 아동을 구별할 수 있는 지능 검사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비내가 지능 검사를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서 정신연령, 우리 정신연령이라는 말 엄청 많이 쓰죠. 너는 정신연령이 몇 살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정신연령이라는 개념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능이 보통이다. 통은 너무 쓰기 어려워서 보만 쓸게요. 지능이 보통이면 내 정신연령과 여기 생활연령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생활연령이 이제 일치하는 거고, 지능이 높은 사람은 네, 그 생활 연령보다 정신 연령, 그러니까 실제 나이보다 정신 연령이 높은 거고, 이 지능이 낮은 사람은 실제 연령보다 정신 연령이 더 낮은 거죠. 어떤 건지 아시죠? 그래서 스탠포드 비뇌 검사라는 지능 검사를 만들었습니다. 스탠포드 비뇌 검사. 이거는 정신 연령을 생활 연령으로 나누어서 비율 척도화한 지능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요. 편차 IQ를 사용한다. 그래서 5개 요인, 유동 추론, 지식, 양적 추론, 시공간 처리, 작업 기억별로 그 언어 소검사랑 비언어 소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이 검사를 실시하는 그런 지능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웩슬러 지능검사. 웩슬러 지능검사는 1936년에 제작한 개인용 지능검사로 시작해서 계속 이제 발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유아용, 아동용, 네. 잘못 걸린 전화가 와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할게요. 유아용, 아동용, 성인용으로 이제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유아용은 K-윕시4, 아동용은 K-리스크4, 성인지능검사 K-웨이즈4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K-웨이즈는 혹시 받아보셨어요? 저 이제 석사 때 그 검사 수업 들을 때 K-웨이즈 받았었는데, 사실은 뭐 아무래도 이미 내용을 알고 받으니까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조금 더 실제 지능보다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능을 평균 100, 표준 편차 15인 점수 체계로 산출하는 거고요. 여기는 11개의 하위 지능 검사로 구성되어 있죠. 아이고. 언어성이랑 동작성으로 구분이 되는데, 언어성은 뭐뭐 있었어요? 상식 문제, 이해 문제, 숫자 외우기, 공통성 찾기, 산수 문제, 어휘 문제 이렇게 되어 있고, 동작성은 기호 쓰기, 빠진코 찾기, 블록 짜기, 그림 차례 맞추기, 모양 맞추기, 이렇게 11개의 하위 지능 검사를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외에 지능 검사도 있는데 카우프만 검사라던가 BSID라고 베일리 검사, 요거는 이제 영유아 검사고, 네. 요것도 교재에 나오진 않지만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라고 네, 넣어두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에는 없는데 뭐 워낙 요새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정보가 많이 나오니까 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능에 대한 쟁점을 보면 이것도 우리 발달에서 맨날 하는 그 쟁점이죠. 유전이냐 환경이냐 했을 때 네, 쌍생아 연구는 같은 환경에서 자란 일란성 쌍생아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일란성 쌍생아를 봤을 때 상관이 같은 환경 일란성 쌍생아 0.89, 다른 환경 일란성 쌍생아 0.78. 그러니까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그 쌍둥이끼리 지능이
되게 비슷하게 나온 거죠. 그 얘기는 이거는 유전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연구고요. 그러나 이제 환경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한 연구도 있어요. 이제 입양아를 또 연구를 했는데 입양 아동들의 IQ는 친부모보다 20점 가량 높게 나온다. 그 얘기는 상당히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거나 사회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쌍생아 연구는 유전의 영향이 크다 쪽에 이제 주장이고 입양아 연구는 환경의 영향도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전이냐 환경이냐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플린 효과라는 개념을 이제 처음 접하실 수도 있는데 플린 효과가 뭐냐면 그 인간,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많은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연구를 했을 때 인간의 지능이 10년에 3점 정도 높아졌다. 이렇게 했을 때 되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냥 점점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바로 플린 효과라고 하는데 문명이 진보를 하면 인류의 지능이 높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수준이나 경제적인 수준이 사실은 문명이 진보될수록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영양도 예전보다 영양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영양도 훨씬 질이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능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플린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능에 대한 이제 쟁점으로 범문화적 지능 검사를 또 가져왔는데 이건 이제 비판이랑 좀 같이 보면 지능검사에 대해서, 지능검사에 대해서도 비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능검사들이 매우 협소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지능검사가 측정을 하는 거다. 그리고 둘째는 지능검사 내용이나 실시에 있어서 소수 집단이 차별받는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실제 웩슬러 검사하려고 해도 뭐 어떤 시각적인 혹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하면은 되게 어렵잖아요. 뭐 청각장애가 있어도 검사 실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네. 그리고 그 언어성 검사를 할 때도 뭐 상식 질문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항들이 그 문화적인 차이를 거기에 반영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는 흑인이 백인보다 IQ가 평균 10에서 15점 낮은데 그게 어떤 이 검사 자체의 문제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창의력, 동기, 정서, 태도 이런 것들은 지능검사로는 측정이 어렵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 첫째, 둘째, 셋째 모든 이 비판 내용을 다 뭐 커버하는 그런 지능 검사는 아닌데 요 소수 집단의 차별 부분을 좀 뭐 한다 그러지? 만회한다 그러나? 보완. 제 요새 뭐 언어가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완하기 위해서 범문화적인 지능 검사가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요게 그 예시예요. 이건 레이븐 지능 검사인데 여러분들 이거 이런 식의 문항이 몇십 개가 이제 나오는데 난이도가 되게 낮은 것부터 난이도가 높은 것까지 이렇게 쭉 계속 문항을 풀게 돼 있어요. 이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난이도가 좀 높은 문항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답을 잘 모르겠고 제가 풀고 나서도 제가 푼 게 맞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예시로 갖고 온 문항인데 여러분들 한번 푸실 수 있는지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답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쟁점은 이제 지능의 안정성인데요. 지능이 과연 안정적이냐, 즉 뭐 5살 때 지능이랑 40살 때 지능이랑 그렇게 유사하게 나오느냐 이런 게 이제 지능의 안정성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보면 생후 18개월 이전에 검사한 지능의 결과는 다 크고 나서 지능이랑 상관이 낮은 편이래요. 근데 이거는 이유는 감각 운동적인 능력이랑 아동기 지능의 측정 내용이 상징적이며 언어적 능력이 상이한 데서 오는 그런 차이에 기인을 한다. 네. 근데 이제 2살 이후부터의 지능은 안정성이 크게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2세 이전에
측정하는 지능은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좀 그렇고 2살 이후부터는 꽤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능검사의 오용은 뭐냐면 지능검사가 모든 형태의 지능을 다 포함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창의성은 지능검사로 확인하기 어렵고 지혜, 그리고 실제 삶에서의 실용적 지능, 사회적 민감성 이런 것들은 지능검사로는 측정할 수 없는 지능의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능검사만 믿고 그 사람의 적응력이라던가 또 어떤 게 있을까? 진짜 어떤 학습 능력이라던가 이런 거를 지능검사 하나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능검사를 결과 해석을 하거나 특수학급을 나누거나 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능검사를 오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쟁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의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창의성은 워낙 강조가 되고 있어서 중요하다고. 창의성은 새로운 질서를 지각하고 이와 관련된 아이디어나 가설을 형성하여 이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통해 가설을 수정하고 재검증하는 과정, 이게 창의성이에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창의성에 대해 좀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길포드는 우리 앞에서 확산적 사고 배웠죠. 확산적 사고가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멈퍼드는 새롭기만 한 것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가 있는 유용한 생산성이라는 측면이 창의성에서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스턴버그, 그리고렌코와 번디 요 사람들은 창의성은 새로운 것을 제안하고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다. 이렇게 학자들마다 또 창의성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의적 사고 기능은 되게 다양한 걸로 구성이 되는데 민감성,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종합력, 분석력, 재구성력, 복잡성, 명료성, 유머. 너무 어렵네요. 말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사고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창의적인 사고 성향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창의적인 사람들이 주로 드러내는 성향, 자발적으로 동기가 있고요.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 집요한 측면이 있고, 정직성을 보이고, 또 호기심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창의성 검사 예시로 3가지인데요. 길포드 검사 언어적 내용, 비언어적 내용 둘 다 사용하는 검사고, 그리고 토렌스의 창의적 사고 검사라는 게 또 있고요. 월리 코간의 창의성 검사 이렇게 3가지 창의성 검사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지능과 창의성까지 해서 아동기 발달의 전반부 얘기를 마무리를 할 거고요. 7주차 과제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기한으로 4월 2일 해서 5월이에요. 5월. PPT는 제가 맞게 고쳐 드릴게요. 그래서 중간고사 과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시험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대체 과제를 드릴 건데 논문을 한 편을 국내 논문도 괜찮고 해외 논문도 괜찮은데 아마 많이들 국내 논문 하지 않으실까 싶고요. 네. 국내 논문 한 편을 요약을 하고 그 논문에 대해서 자기만의 관점으로 비평을 하고 그걸 토대로 자기만의 연구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시는 게 중간고사 대체 과제입니다. 그래서 연구 요약을 이번 7주차 과제로 하고요. 연구 비평을 8주차 과제로 하고 그래서 9주차에 연구 계획을 해서 이 최종을 3가지를 이렇게 합쳐서 내주시는 게 중간고사 대체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에 관심이 있고 그러신지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이번 주에는 발달 심리에서 배운 개념이랑 관련 있는 연구 중에 자신의 관심 연구 주제와 유사한 논문을 한 편 선정하고 요약 정리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분량은 많이 쓰시지 마시고 5페이지 이내지만 더 적게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영상은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연구 찾고 연구들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영상 오늘 볼 거고요.
그래서 5월 2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여기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연구 요약까지만 하셔서 과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